반갑습니다. 플래티늄 조선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제가 쭉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아미의 사업과의 어떤 연관성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짧게 해드릴 건데, 저는 이 책을 읽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안에, 사실 아니죠, 한 20분, 25분 안에 이 책을 한 권을 읽을 거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좀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쭉 한번 훑을 건데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주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처음에 이런 이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버스가 만들어지지 모르고 탔다면은 버스에 탄 게 아니다, 그는 버스에 실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또 삶의 사실 주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지성 작가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시작은 뭐냐면, 그 아이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경전을 대하듯이 열광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을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스티브 잡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이나 철학, 감성들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책들을 구매를 했대요. 그래서 그 책들을 기반으로 했던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여러분 그 삼성의 지금 그 부회장 이재용 딸이 아이폰을 쓸 것 같으세요? 갤럭시를 쓸 것 같으세요? 아이폰을 씁니다. 예전에 한번 그게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했던 게 무엇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도 10월 5일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가 떠나기 전에 시리가 탑재가 된 아이폰 4S를 발표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떠나기 1년 6개월 전인 2010년도 4월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2조 2,600억 원에. 그 스타트업은 어떤 인공지능을 실제로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스타트업인데, 학습이라든지 추론 능력, 그 다음에 그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을 실제로 인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리, 아이폰에 있는 그 시리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실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기술에 집중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요 내용에서는 결국에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계급으로 두 분류로 이제 계급 사회가 나눠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싱귤레리티 대학교라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상위 1%가 2008년도에 구글하고 나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설립을 했어요. 이게 싱귤레리티 대학교입니다. 첫 입학생이 정원이 40명인데 전 세계에서 지원자가 12,0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학비가 3천만 원이래요. 한 학기의 학비가 3천만 원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특이점이라는 어떤 특이한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한 때를 싱귤레리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2045년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학교가 설립이 되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 학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한다. 사실 이렇게 지금 취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그 테슬라의 그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의 그 자식들을요, 이런 어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자퇴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학교,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이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는 이제는 상위 1%의 부자가 전 세계 90%의 부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원, 억만장자, 백만장자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조만장자 시대가 온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반 사립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의 1인자가 되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만든 학교에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하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제 강의 시는 끝냈다라고 해서 이제 무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대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예일, 펜실리베니아, 이게 뭐예요? 명문대거든요. 근데 이 명문대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갖다가 무크라는 기업이 온라인에다가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무크 기업이 뭐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느냐, 그 추구를 하느냐, 우리는 교육의 민주화를 꿈꾼다는 거예요. 예, 이 민주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어떤 제목으로 이 명문대에 있는 강의를 갖다가 온라인에다가 오픈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잔인한 현실이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지성 작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거는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들이 세계 최고의 그 대학교가 된 건데, 이 권위를 스스로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버렸다. 왜 버렸을까? 이제는 강의식 위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1순위로 대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생각을, 이 내용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일본의 교육혁명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는 본인의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을 합니다. 그 단행한 게 뭐냐? 실제로 2013년 6월에 이 교육혁명을 시작을 했는데,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공교육을 폐지를 하고. 근데 이 바칼로레아가 뭐냐면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독서량을 보면 전 세계에서 유럽과 미국 다음으로요, 일본이 가장 많은 독서량을 이제 1년에 국민들이 많이 읽고 있는데, 실제로 한 1년에 60권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평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66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 독서의 양도 늘려야 되겠지만 독서의 질도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필요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인데, 이 교육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밸리든 일본이든 한 국가든 아니면은 어떤 한 기업의 오너든 또 어떤 대학교든 이런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교육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그냥 인공지능 시대의 노예가 되고 싶은 하나의 진짜 어리석은 일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몇 가지 예화들을 좀 볼게요. 자, 교육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나 직업들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 기술의 예화들을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97년도 내 6살이었는데, 97년도 5월 11일 날, 이제 인공지능 딥블루라는 애가 그 전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에게 이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요.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이 제퍼디라고 하는 그 뭐 역사라든지 철학,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TV 퀴즈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공식적으로 이깁니다. 이건 뭐냐? 사실 지식의 영역으로서 공식적으로 인간을 앞섰던 시점이 2011년도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요,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이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지배를 벗어났다. 우리 지금 2020년도인데 이미 1997년도부터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개발되고 있었고 실제로 쓰임 받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2016년도 한국에서 펼쳐진 알파고 쇼. 사람들은 단지 그 알파고 쇼를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한 많은 관심이 좀 생겼는데 왜 관심이 생겼을까요? 이제 일자리를 진짜 잃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각심 때문에 생겼는데 서양은 이미 그 전에 기술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쇼를 벌였느냐면 이 서양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이런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팔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실제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매하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한 많은 부를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몰라. 인공지능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 가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다 대체하지 못한다. 주로 지식, 정보, 기술에 대한 분야고요. 공감적인 능력이라든지 창조력, 상상력은 가진 사람은 사실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요 내용들 좀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 갑니다. 자, 10년 뒤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자리들이 사라진 좀 봅시다. 자, 공부가 사라진 세상. 우리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좀 보면 시험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그 하나로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붕괴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우리는 공부가 사라진 세상에 살아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요 이유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아이비리그의 수재들이 월스트리트로 향하거든요. 왜? 거대한 자본이 있는 곳에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를 가면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그 사업의 흐름도 볼 수가 있고요,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기술의 흐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인공지능 켄쇼가 우리가 세계 최대 금융투자기업인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했어요. 자,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되는 거를 고작 3시간 20분 만에 처리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98명 해고 당했어 이미. 그리고 2명은 남았는데 그 애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보조하는 그냥 어떤 보조 업무만 하는 그 사람 2명을 남기고 600명 중에 598명 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사 이제 왓슨. 이 왓슨은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게 인간 환자들이요, 실제로 그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른대요. 왜? 인공지능 의사는요, 의료사고 수준이 거의 0%에 가까운 어떤 의료사고 수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주치의를 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사실은 또 이제 세 번째로 보시자면은 이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자, 2016년도 5월달에 미국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변호사법이 좀 제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어떤 변호사가 활약하기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는요, 현행 변호사법이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서 로펌에 인공지능이 취직을 한 것처럼 이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대는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쇼크에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의 대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네,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단지 기술의 발달 때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성 작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공지능이 그 인간을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이게 왜 불신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반론을 해요. 의사라든지 약사, 법률가들이 반론을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이 없어. 창조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 의사나 역사, 법률가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병원에 다니잖아요, 그쵸? 약도 먹고 병원에 가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육체적, 정신적 아픔에 대해서 의사한테 막 절절히 공감을 받는다거나 막 의사가 막 눈물 흘려주거나 그런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의사가 정말 막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지켜주기 위해, 고쳐주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들을 개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미 인간 의사와 이게 법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신뢰는 우리 환자들이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도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만약 기술의 발달이면 뭐 법으로 좀 제재를 하거나 협의를 하면 되는데, 난 너를 못 믿겠어, 그래서 나는 나한테 유리한 걸 쓸래,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물론 서양을 중심으로부터 지금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이게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사실 또 이 교사,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호주 유치원, 호주나 중국, 미국, 폴란드, 핀란드, 뉴질랜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가 지식교육도 시키고요, 체육도 교육시키고, 놀이교육도 해줍니다. 심지어 책도 읽어주고요, 산수까지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지성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교사의 영역만큼은 사실 이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어떤 소통이나 공감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사까지 대체될 줄 몰랐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에 굉장한 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가 되는 직업은 뭐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교사, CEO, 공무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인공지능 행정비서, 인공지능 자문관과 같은 인공지능 공무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2030년도까지 민원 담당자의 50%, 경찰 소방공무원의 25%, 그 다음에 그 직무공무원, 그 전무직무 관련된 공무원 25%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45년도까지는요, 각각 70%, 50% 대체를 하겠다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왜 공무원 하고 싶어요? 연금 나오잖아, 죽을 때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원 안 뽑아.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요, 대량으로 해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0년 일하려고 준비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실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29년, 2045년. 왜? 2029년은요, 인간의 지능을 추월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점을 2029년도고요. 2045년도는 인류 전체의 합한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점이 2045년도래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설계의 목적이 이런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안 쓸 수는 없다. 안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물론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칼라 시대가 옵니다. 네, 6칼라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정말 중요한 능력인 공감이라든지 창조적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화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한 가지 예로 좀 들 건데, 내용은 그냥 간단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이랑 그다음에 레위인이 이렇게 성전에 막 가고 있었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쌩까고 지나간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는데 자기랑 같은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계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경멸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을 발견을 하고는 이게 소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돈도 주면서 치료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이걸 가지고 신학대학교에서 15분 동안 설교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타적인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15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실로 이제 강단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거품 물면서. 그런데 40명의 이런 신학생 중에서 몇 명이 그 학생에게 반응을 했을까요? 쓰러져 있던 학생에게 반응을 했냐면 딱 6명만 반응을 한 거예요. 나머지 34명은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이거는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적인 건 있어요. 기술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공감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서 15분 동안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을 거잖아. 지식과 기술은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능력은요, 액팅, 행동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바로 2090년도에 프레카리아트라는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프레카리아트는 뭐냐? 쉽게 설명하면은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99.997%가 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한다. 이렇게 이야기 써놨는데, 실제로 이 프레카리아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꿈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프레카리아트 계층으로 떨어지는 이 급격하게 시점이 언제냐면 2030년도부터 2070년도까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우리나라를 어떤 인간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거거든요. 이 8가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제 스폰서님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 생겼습니다. 곡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인데요. 저희 같이 클라리넷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8가지 소개할 건데, 사실 이걸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how to보다 중요한 것이 why예요, why. 예.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왜 준비해야 되는지 아셨다면은, how to는 그냥 하나의 그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자, 한 가지씩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디지털을 차단하라. 실제로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어떤 다른 교육의 실체는 뭐냐면, 거기 사립학교 가면은 IT 기기가 없어요. 예. 걔들은 인터넷 사용법도 잘 모른대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럼 뭐하냐 봤더니, 나무로 만든 장난감 갖고 놀고요, 인형이라든지 찰흙, 막 바느질 돌고 이런 거 갖고 논대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교장이라든지 뭐 이제 교사,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느냐, 인공지능 시대에 물어보니까,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IT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 상상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기 아들에게 그 내면에 있는 예술성을 좀 길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다르게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날로그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되지 않는 교육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실제로 우리가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요, 엄격하게 집에서는 이런 스마트 기기를 못 쓰게 차단을 시켰대요. 빌 게이츠는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 IT 기기를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활용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IT 기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접하게 되면은요, 이게 IT 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IT 기기를 지금 스마트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중독돼. 아침에 눈 떴을 때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잘 때 스마트폰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중독이 되면 뭐냐? 중독은 종속을 의미하거든요. 종속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을 하는데, 사람들이 차단을 스스로 못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더라. 그래서 인공지능을 차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아메이화식으로 해가서 어떻게 좀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아날로그적인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메이 미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미팅으로 많이 대체가 됐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CLC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 미팅, 그리고 오프라인 미팅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사람이 만나야지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 미팅 문화 자체가 서로 만나는 문화잖아요, 만남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뭐 홈미팅이나 요리 미팅이나 2030들이 하는 이런 미팅들 자체가 아날로그 문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메이의 어떤 마케팅 세일즈 방식 자체가 다이렉트 셀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약이 써보고 너무 좋아도요, 이 감동을 글로 표현하면 누군가 읽어주기보다는 별로 공감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그게 다이렉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케팅의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아날로그 문화 중에 어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 중에 또 한 가지인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몬테소리 교육 철학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 몬테소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 자유 몰입 성취입니다. 자유 몰입 성취.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한 주제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성취로 이어집니다. 그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두 가지의 기쁨을 느끼는데,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기쁨도 느끼고요, 또는 친구나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은 몬테소리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른이 돼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대요. 어떤 걸 잃어버리냐? 상상하고 창작하고 놀고 공유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반복하는 방식인데 우리 어른이 돼버리면, 성인이 돼버리면 이걸 많이 잃어버린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는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른이. 예.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유치원에 다녔던, 유치원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들을 한 번쯤은 다시 어른이 돼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충만했던 그런 창조적인 상상력을 다시 이끌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약간의 동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어떤 능력, 길러야 할 능력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doing을 버려라. 아는 것을 버리고요. being하고 doing 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빠르면 2025년, 늦어도요 2035년 무렵 이전에는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난다, 또는 인공지능이 대중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하는데 실제로 한 300억, 그러니까 실제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가 드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버리면은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싸져요. 내가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 자체를. 그래서 뭐 자동차나 TV나 냉장고 구매하듯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걸 구매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입식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5%가 기억에 남고, 어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형태의 수업은 90% 이상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외워서 시험을 치고 했던 방식은 그만큼 주입식 강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엇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냐면,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는, 이게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교육적인 것이 이제 제도화가 됐는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플립드 러닝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했던 그 교수님을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가 유니스트에서 만났었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뭘 느꼈었냐면, 우리나라가 좀 약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미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요. 만나서는 그냥 토론 문화만 하는 거거든요, 서로. 자, 이거를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플립드 러닝만 하면 그냥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 그 플립드 러닝 자체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 자, 하버드의 교육혁명이 추구하는 것 중에, 자, 인간의 고유 능력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존재를 뭘로 뽑냐면 천재라고 뽑거든요. 천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천재를 설정하래요. 설정을 해서 그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두래요. 예, 걸어두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태어났던 곳도 가보고, 또 그가 생각했던 그에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고, 그리고 천재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계속 생각해봤어. 천재가 뭐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천재인가? 아인슈타인 천재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끔은 제 엔드 파트너가,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제 아들 우주를 보면서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천재. 뭐 자꾸 애기한테 천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아미 비즈니스하고 한번 엮어볼게요. 자, 우리가 do를 하게 되면은요, have를 갖게 되죠. do, 행동을 하게 되면 have 갖게 되고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be, 나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그쵸? 네, 내가 뭘 할까요? 뭘 사겠지. 내가 사고 싶은 명품이든 자동차든 사겠죠. 그러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그걸 입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암의 삽은 조금 방법이 좀 달라요. B가 먼저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가 무슨 꿈을 꾸는데, 네 꿈이 뭔데,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데, 이 B에 먼저 집중을 하거든요. 자, B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do,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메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뜬구름없이 막 자꾸 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보드판도 만들고 꿈 목록도 100가지는 만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B에 대한 영역이에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되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천재라는 건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는 그 달란트를 분명히 타고나는데, 천재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조금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기준이나 흐름에 나를 맞춰 사지 말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누구를 초상 아래 걸어놓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장 멋진 모습을 사진을 크게 찍어서 걸어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어떤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같이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삶에는 멘토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being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 싱킹 하라.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포함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나은 삶, 이게 better life예요, better life.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가 간단히 있는데,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어떤 부모를 의존하는 이런 가족 문화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네 번째는 협력 문화가 없고요. 5번째는 창의적인 존재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창조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아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획일화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획일화된 가정교육을 받고, 획일화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교 교육을 받고요, 획일화된 직장에 들어가서 획일화된 삶을 살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되게 거대한 이건 기계 구조 안에서 기계가 아니지만 기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요, 그냥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당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 희망, 자유, 창의, 개성,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치들을 내가 얼마나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할 시간이 사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업 성적이나 입시 공부, 그다음에 학점, 스펙, 취업, 준비,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추구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사실 없었던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가 올수록요, 더욱 필요한 어떤 능력은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 생각하는 이 마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메 사업이 뭐냐면 Helping People Better Lives,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 사명선언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꿈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꿈과 그의 인생에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요. 터치를 하고 있다고요. 사실 저는 진짜 인간적인 삶,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바로 생각의 전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5번째는 뭐냐면 철학하라.
근데 사실 철학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고뇌하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철학은 그냥 내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요, 논리적인 것들을 좀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글로 좀 쓰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하고 가슴으로 나눌 수 있으면 사실 이게 그냥 철학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NS를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하는 도구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글로 적고, 누굴 만나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게 그냥 철학을 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트롤 딜레마. 이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그 마주할 윤리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해진 미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건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떤 기찻길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내 아들은 살지만 100여 명의 승객들은 죽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하게 되면 100여 명의 승객은 살리지만 내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건지, 이걸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이제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고요, 다른 나라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경험해보고 내 관점을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이. 이 미네르바 스쿨은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아르헨티나, 인도에 있습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이 특정 대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이 여러 나라들을 실제로 기숙사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방식은 플립 러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이제 경험해보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이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 또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좀 본 거예요. 아메이는 이제 동일한 시스템, 그 사업 플랜으로 전 세계에서 60여 개 국가에 나가 있고 100여 개의 지역 국가에 나가 있으면서 이런 플랜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국제 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네트워크랑 아메이 비즈니스랑 이렇게 좀 연계를 좀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우리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협력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어떤 봉사정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메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컴패션, 동정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은 바로 나눔이고 어떤 봉사,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8가지를 쭉 봤지만 결국에는 아날로그, 즉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가야지만이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총 8가지 다 정리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어쩌면 인공지능은요 더 이상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진짜 이제는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오랜 바람이 그런 바람에 응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이제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딱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필요한 능력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바로 디지털을 차단하는 능력이었어요. 아날로그 문화를 만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른이 되기, 그러니까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는 어른이 되는 거였고, 세 번째는 being하고 doing하라 라는 제목이었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학하라, SNS에 어떤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일상들을 좀 올리면서 누군가와 공감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정해진 미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해내가는 것이었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들을 경험하고요. 인류학 미네르바 스쿨처럼 서로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걸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냐면 컴패션,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라. 좀 이렇게 8가지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좀 급하게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취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결국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희망이, 그 바람이 인공지능을 지금 불러온 게 아닌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게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